6.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8월 17일에 위원회 회의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성공의 결과는 그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이 민족의 생활상을 연구하기 위한 새 위원회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제안에 따라 대단히 신속하고 맹렬한 기세로 조직되어 현지에 파견됐다. 석 달 후 보고서가 제출됐다. 이 민족의 생활상은 정치적, 행정적, 경제적, 민속학적, 물질적, 종교적 측면에서 연구됐다. 모든 문제에 걸쳐 훌륭한 답변이 제시됐다. 그리고 그 답변들은 늘 오류에 빠지기 쉬운 인간 사상의 산물이 아니라 직무활동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모든 답변은 공적인 자료, 즉 군수와 교구장의 보고에 기초한 현지사와 주교들의 보고였고, 군수와 교구장의 보고는 업장과 교구 사제의 보고를 맞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예를 들어 왜 형작이 드는지, 왜 주민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고집하는지 등 공공기관이라는 편리한 제도가 없다면 해결할 수 없는, 아니 몇 세기가 걸려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의심할 여지 없는 분명한 해답을 얻은 것이다. 더구나 그 해답은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견해에 유리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번 회의에서 약점을 들렸다고 느낀 스트레모프는 위원회의 보고를 받자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로서는 상상도 못할 술책을 썼다. 스트레모프는 몇몇 다른 위원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후 벼랑간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편에 서서 카레닌이 제안한 정책의 실행을 일일이 옹호했을 뿐 아니라 같은 취지에 입각하여 다른 극단적인 방침까지 제시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근본적인 사상에서 벗어나 한층 강화된 이 방침은 결국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비로소 스트레모프의 술책이 드러났다. 극단으로 치닫는 이 정책이 갑자기 너무나 어리석은 것으로 밝혀지는 바람에 강요들, 여론, 총명한 부인들, 신문 등은 일제히 이 정책을 공격하며 정책 자체뿐 아니라 그 정책의 아버지로 공인된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다. 스트레모프는 자기는 다만 카레닌의 정책을 맹목적으로 따랐을 뿐이고 자신도 지금 그 결과에 깜짝 놀라 분노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이며 발뺌을 했다. 이것은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를 무력하게 했다. 그러나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쇠약해져가는 건강과 가정의 불행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았다. 위원회에 분열이 생겼다. 스트레모프를 우두머리로 한 일부 위원들은 자기들은 그저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주도하는 감사위원회와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믿었을 뿐이라는 말로 자신들의 과오를 정당화했고, 나아가 그 위원회의 보고서는 엉터리고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말까지 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서류에 대한 급진적 태도의 위험성을 깨달은 일부 위원들과 더불어 감사위원회가 작성한 자료를 계속 지지했다. 그 결과 상류사회는 물론 일반 사회에 이르기까지 다들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에 굉장한 관심을 보였는데도 사실 이 민족들이 궁핍한지 멸망해 가는지 아니면 변형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는 아내의 부정으로 인해 쏟아진 멸시 때문에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몹시 위치가 불안해졌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의 결정은 위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가 직접 현지로 내려가 그 문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허가를 신청하겠노라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허가를 얻자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멀리 떨어진 현들을 향해 출발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출발은 큰 소동을 일으켰다. 게다가 출발을 앞두고 행선지까지 여비로 쓰라고 준 영마 12필의 대금을 서류를 통해 공식적으로 반납했기에 더욱 그러했다. 매우 점잖은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배 씨는 마흐카야 공작 부인과 이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들 지금은 어디에나 철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무엇 때문에 영마 대금을 지급하는 걸까요? 그러나 마흐카야 공작 부인은 그 의견에 찬성하지 않았다. 오히려 트베르스카야 공작 부인의 의견은 그녀를 화나게 만들었다. 당신은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몇백만인지도 모를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난 남편이 여름에 시차를 떠난다고 하면 너무 좋던걸요?
여행이 남편의 건강에나 기분 전환에 좋으니까요. 그리고 난 나대로 남편의 출장비를 내 마차와 마부의 유지비로 쓸 수 있죠. 멀리 떨어진 여러 현으로 가는 길에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모스크바에서 사흘 동안 머물렀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그 이튿날 그는 총독을 방문하러 나섰다. 늘 마차와 마부가 붐비는 가제트니 거리의 교차로에서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문득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너무나 우렁차고 쾌활한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보도의 한 구석에 최신 유행의 짧은 외투를 입고 최신 유행의 납작한 모자를 비스듬히 쓴 채 씩 웃으며 붉은 입술 사이로 하얀 이를 빛내고 서 있는 쾌활하고 젊고 눈부신 스테판 아르가지치가 보였다. 그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에게 그 자리에 서라며 완강하고도 집요하게 소리를 질렀다. 그는 길 모퉁이에 세운 카레타의 창문을 한 손으로 잡고 있었다. 창문 밖으로는 벨벳 모자를 쓴 부인과 두 아이가 머리를 내밀고 있었다. 스테판 아르가지치는 미소를 지으며 매제에게 손을 흔들었다. 부인도 선량한 미소를 지으며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다. 바로 돌리와 아이들이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모스크바에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더구나 처남은 더더욱 만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모자를 들어 올리고 지나치려 했으나 스테판 아르가지치는 마부에게 카레타를 세우라고 한 뒤 눈밭을 가로질러 그에게 달려왔다. 아니 왔으면서 기별도 안 타니 너무하잖아. 온 지는 오래됐나? 어제 듀소 호텔에 갔다가 게시판에서 카레닌이라는 이름을 보았지. 하지만 그 사람이 자네일 줄은 미처 몰랐어.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마차의 창문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며 말했다. 자네인 줄 알았으면 들렀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만나니 너무 반갑군. 그는 발에서 눈을 떨어뜨리기 위해 발과 발을 맞부딪혔다. 왔다는 소식을 알리지도 않다니 너무했어. 그는 같은 말을 때 불의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너무 바빠서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자, 집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지. 집사람이 자네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몰라.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추위를 타는 다리를 덮어둔 덮개를 긋고 마차에서 나오는 눈밭을 지나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에게 다가갔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알렉사이 알렉산드로비치? 어째서 우리를 그처럼 피하려 하시죠? 돌리는 서글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무 바빴습니다. 당신을 만나 정말 기쁩니다. 그의 말투에는 그가 이 만남을 괴롭게 여기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났다. 건강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안나는 어떻게 지내나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뭐라고 중얼거리고는 그 자리를 떠려 했다. 그러나 스테판 아르가디치가 그를 붙잡았다. 내일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돌리, 이 사람을 식사에 초대하지. 코즈니 셰프와 베스초프도 불러서 이 사람에게 모스크바 인텔리겐자들의 환대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요. 꼭 오세요. 돌리가 말했다. 5시까지 오세요. 원한다면 6시에 오셔도 좋아요. 그건 그렇고 나의 사랑스러운 안나는 어떻게 지내나요? 본지 너무 오래돼서. 건강합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눈살을 찌푸리며 중얼거렸다.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자기 카레타를 향해 걸어갔다. 오실 거죠? 돌리가 큰 소리로 말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뭐라고 대답했지만 돌리는 지나가는 마차들의 소음 때문에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었다. 내일 들을게. 스테판 아르가디치가 그를 향해 소리쳤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카레타에 올라타더니 그 자신도 밖을 보지 않고 남도 자신을 보지 못하도록 깊숙이 몸을 묻었다. 이상한 사람이야.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아내에게 말했다. 그리고는 시계를 보더니 얼굴 앞으로 아내와 아이들에게 사랑을 표시하는 손짓을 해보이고는 보도를 따라 활기차게 걸어갔다. 스티바, 스티바. 돌리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그가 고개를 돌렸다. 그리샤와 타냐에게 외투를 사줘야 해요. 돈 좀 줘요. 괜찮아. 내가 나중에 갚을 거라고 말해. 그는 때마침 마차를 타고 지나가던 지인을 향해 쾌활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자취를 감추었다. 7.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다.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볼쇼이 극장의 발레 리허설에 들러 그의 후원으로 새로 입단한 예쁘장한 무용수 마샤치 비소바에게 전날 약속한 산호 목걸이를 건네고 대낮의 어둑한 극장 안에서 선물을 받아 환하게 빛나는 그녀의 귀엽고 작은 얼굴에 키스했다.
산호 목걸이 외에도 그는 그녀에게 빨래가 끝난 뒤 만날 것을 약속해야만 했다. 그는 빨래의 시각에 맞춰 올 수 없게 된 것을 변명하고 그 대신 마지막 막이 진행될 무렵에 와서 그녀를 저녁 식사에 데려가겠다고 약속했다. 스테판 아르가리치는 극장에서 나와 요어트니 상가에 들러 만찬에서 생선과 아스파라거스를 직접 골랐고 12시 무렵에는 이미 두쇼 호텔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세 사람을 방문해야 했다. 그로서는 다행히도 세 사람 모두 한 호텔에 묵고 있었다. 한 사람은 얼마 전 외국에서 돌아와 그곳에서 묵고 있는 레비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그의 새로운 상관으로 바로 얼마 전 그 지휘에 성격하여 모스크바를 시찰하는 중이었으며 나머지 한 사람은 메제 카레닌으로 오늘 만찬에 반드시 데리고 가야 했다. 스테판 아르가리치는 만찬을 좋아했다. 그는 듣기 조촐하면서도 식사와 음료와 손님의 주문이 세련된 만찬을 즐겨 베풀었다. 살아있는 송어, 아스파라거스, 주 요리로는 훌륭하면서도 단순한 로스트 비프, 그리고 그에 어울리는 몇 가지 술, 그것이 오늘 나올 음식과 음료였다. 손님으로는 키티와 레빈이 올 예정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눈에 띄지 않도록 사촌 누이와 젊은 세르바츠키를 더 초대했다. 그리고 오늘의 손님 가운데 주 요리는 세르게이 고즈니 셰프와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였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모스크바의 철학자이고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페테르부르크의 정치가이다. 그리고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유명한 괴짜 정열가 페스초프도 초대했다. 페스초프는 자유주의자요, 달변가요, 음악가요, 역사가요, 사랑스러운 50세 청년이다. 그는 코즈니 셰프와 카레닌을 위한 소스나 장식 채소가 될 것이다. 그는 그들을 자극하고 부추겨 싸움을 붙일 것이다. 상인에게 두 번째 살림 대금을 받았고 그것이 아직 수중에 남아있었다. 돌리는 요즘 무척 사랑스럽고 다정했다. 그리고 만찬에 대한 생각은 모든 면에서 세르반 아르가디치를 흡족하게 했다. 그는 더할 나위 없이 유쾌한 기분에 젖어 있었다. 약간 마음에 걸리는 점이 두 가지 있긴 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사정도 세르반 아르가디치의 마음속에서 물결치는 선량한 유쾌함의 바다에 잠기고 말았다. 첫 번째 사정이란 어제 길에서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와 마주쳤을 때 그가 자신에게 냉정하고 딱딱하게 구는 것을 눈치챘다는 점이다.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표정과 그가 자신을 찾아오지도 않고 기별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안나와 브론스키에 관한 소문과 결부시켜 부부 사이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추측했다. 그것이 한 가지 불쾌한 사정이었다. 약간 마음에 걸리는 또 한 가지의 사정은 신임 상관이 모든 신임 상관과 마찬가지로 아침 6시에 일어나 말처럼 일하고 아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일할 것을 요구하는 무서운 사람으로 이미 명성이 자자하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이 신임 상관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곰같기로 유명하며 전임 상관이 고수하던 경향, 아울러 스테판 아르가디치 자신이 지금까지 고수해온 경험과 정반대의 사람이었다. 어제 스테판 아르가디치가 제복을 입고 출근하자 신임 장관은 무척 친절한 태도를 보이며 지인을 대하듯 오블론스키에게 이야기를 걸었다. 그래서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프로코트 차림으로 그를 방문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신임 장관이 자기를 못마땅하게 여길 수 있다는 생각, 이것이 또 하나의 불쾌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본능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느꼈다. 그들도 다 우리 같은 죄인과 다를 게 없는 사람이고 인간이야. 서로 화내고 싸울 이유가 뭐 있어? 그는 호텔에 들어서며 이렇게 생각했다. 잘 있었나 바실리? 그는 모자를 비스듬히 쓴 채 복도를 걸어가며 낯익은 사환에게 말을 걸었다. 구레나룻을 길렀군. 레비는 치료실이든가 날 그리로 안내해 주겠나? 그리고 아니 치킨 백작. 이 사람이 신임 상관이었다고 되어 있네요. 아니 치킨 백작을 방문해도 되는지 알아봐줘. 알겠습니다. 바실리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어제도 와서 다른 출입구로 들어왔을 뿐이야. 이 방이 치료실인가? 스테판 아르가디치가 방에 들어갔을 때 레비는 트레비 농부와 방 한가운데 서서 벗긴 지 얼마 안 되는 곰 가죽을 자로 재고 있었다. 자네가 잡은 건가? 스테판 아르가디치가 소리쳤다. 멋진 가죽인걸? 암놈인가? 어이 반갑네 아르이프. 그는 농부와 악수를 하고 나서 외투도 모자도 벗지 않은 채 의자에 틀어서 앉았다. 모자라도 벗고 앉지 그래.
레비는 스테판 아라가디치의 모자를 벗기며 말했다. 아니야, 시간이 얼마 없어. 잠깐만 있다 갈 거야. 스테판 아라가디치가 대답했다. 그러나 그의 외투에 압습을 풀었다가 아예 벗어 던지고는 1시간 동안 죽치고 앉아 레빈과 사냥이며 정기원 화제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 말해봐. 외국에서 뭘 했어? 어디를 다녀온 거야? 농부가 나가자 스테판 아르가디치가 말했다. 독일, 프로이센, 프랑스, 영국을 둘러봤지. 하지만 수도에는 가지 않고 공업도시만 돌아다녔어. 새로운 것을 많이 보았지. 다녀오길 잘한 것 같아. 그렇군. 나도 노동자들의 조직에 대한 자네의 생각을 알아. 그런 게 아니야. 러시아에는 노동자가 문제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 러시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하는 민중과 토지의 관계야. 물론 그 문제는 외국에도 있지. 하지만 그곳에서는 손상된 것을 수리하는 정도지만 우리나라는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레빈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 그래, 맞아. 그가 말했다. 자네가 옳을지도 모르지. 그가 계속해서 말했다. 하지만 난 자네의 활기찬 모습을 보게 되어 더 기쁘군. 고음을 쫓고 일을 하고 무언가에 몰두하니 말이야. 그런데 세르바츠키가 자네를 만났다며 그 사람 말로는 자네가 어딘지 모르게 우울해 보이고 죽음에 대한 얘기만 했다던데. 그게 어때서? 난 지금도 계속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 죽을 때가 되었다는 건 사실이야. 이 모든 게 다 무의미하다는 것도 자네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난 나의 사상과 일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있어. 하지만 자네도 한번 생각해 보아.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전체는 아주 작은 혹성에 핀 작은 곰팡이에 지나지 않아.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세상에 무언가 위대한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사상이나 일 같은 것 말이지. 이 모든 것 모래 아래 불과해. 레빈이 말했다. 이봐 친구. 그런 생각은 이 세상만큼이나 캐캐묵은 생각이야. 그래, 캐캐묵은 생각이지. 하지만 일단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든 게 보잘것없이 되어버리거든. 내가 오늘이나 내일 죽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게 무의미해지고 말지. 그래서 난 나의 사상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 하지만 그 사상도 똑같이 부질없어지겠지. 설사 그 사상을 실현한다 해도 그래. 마치 이 암곰을 쫓는 것처럼 말이지. 결국 사람은 단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 사냥이나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거야.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레빈의 말을 들으며 다정스레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야 물론이지. 자네도 내 편으로 넘어왔군 그래. 기억나? 자네는 내가 삶에서 쾌락만을 추구한다고 나를 공격했잖아. 오 도덕주의자여 그렇게 딱딱하게 굴지 마오. 이 말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톨스토이의 친구이자 그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한 명인 아스나시에비치 페트의 하피스로부터라는 시에서 첫 번째 두행을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인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아니야. 어쨌든 삶에도 좋은 점이 있기는 해. 레비는 당황했다. 그래, 난 잘 몰라. 내가 아는 건 오직 우리가 곧 죽게 된다는 점이지. 왜 그것이라는 거지?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 삶의 매력이 줄어드는 것을 알아. 하지만 마음은 더 평온해져. 그 반대야. 마지막 날에 가까워 올수록 더 즐거운 법이야. 어쨌든 난 이만 가봐야겠군. 스테판 아르가디치가 10번째 일어나면서 말했다. 아니 좀 더 있다가. 레빈이 그를 붙들며 말했다. 이제 우리가 언제 다시 보겠나? 난 내일 떠날 텐데. 내가 이렇다니까 그것 때문에 온 건데. 오늘 우리 집 만찬에 오고 와. 자네 형도 오고 나의 매제 카레닌도 올 거야. 그 사람이 여기 있어? 레빈은 말했다. 그는 키티에 대해 묻고 싶었다. 그는 그녀가 올겨울에 베테르부르크로 가서 외교관의 아내인 언니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그녀가 돌아왔는지 어떤지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 대해 물어보는 것을 단념했다. 오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그럼 올 거지? 물론. 그럼 5시에 프로코트 차림으로 와. 그러고 나서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래층의 신임 장관에게로 갔다. 본능은 스테판 아르가디치를 속이지 않았다. 신임 장관은 매우 친절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그와 점심 식사를 하고 그곳에 계속 눌러앉아 있다가 3시가 되었어야 겨우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를 만나러 갔다. 8.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오전 예배를 보고 돌아온 후 오전 내내 호텔에 있었다. 이날 아침 그는 2가지 일을 처리해야 했다.
한 가지는 페테르부르크로 향하는 도중 현재 모스크바에 머물고 있는 이민족 대표단을 영접하여 지도하는 일이었고, 또 한 가지는 변호사에게 약속한 편지를 쓰는 일이었다. 대표단은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발의에 따라 소환된 이들이었지만 많은 곤란한 상황과 위험마저 일으켰기에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모스크바에서 이들을 만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했다. 이 대표단의 임원들은 자신들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들은 순진하게도 자신들의 임무가 자신들의 궁핍과 실상을 진솔하고 정부의 원조를 청하는 것이라고 확신할 뿐, 그들의 일부 성명과 요구가 오히려 반대파를 도와주어 모든 것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오랫동안 그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결코 벗어나서는 안 될 강령을 써주고 그들을 돌려보낸 후 대표단의 지도를 부탁하는 편지를 써서 페테르부르크로 보냈다. 그 일을 도와줄 최고의 책임자는 리디아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임에 틀림없었다. 그녀는 대표단 업무에 관한 전문가였으며 그녀만큼 대표단을 잘 다루고 적절히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일을 끝낸 후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변호사에게 보낼 편지도 썼다. 그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변호사가 재량껏 행동하도록 허락했다. 그는 편지에 브론스키가 안나에게 보낸 편지를 3통 동봉했다. 그 편지들은 그가 안나에게서 빼앗은 서류출에 있던 것이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가족에게 돌아가지 않을 작정으로 집을 나온 후부터, 그리고 변호사를 만나 적어도 한 사람에게 자신의 의도를 입 밖으로 말한 후부터, 특히 이 삶의 문제를 서류상의 문제로 전환시킨 후부터 그는 점차 자신의 의도에 익숙해졌고 이제는 그 실행 가능성을 분명히 보게 되었다. 그가 변호사에게 보낼 편지의 봉투를 봉하고 있을 때 스테판 아르가디치의 커다란 목소리가 들렸다.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하인과 말다툼을 하며 자기가 온 것을 전하라고 고집을 부렸다.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생각했다. 차라리 잘 됐다. 이제 그 여동생에 대한 나의 입장을 알리고 그의 집에서 식사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야겠군. 안으로 모셔. 그는 종이를 모아 앞지대에 끼우며 큰 소리로 말했다. 이것 봐. 자네가 거짓말을 했잖아. 그가 저렇게 안에 있는데 말이야. 그를 들여보내지 않은 하인에게 대꾸하는 스테판 아르가디치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블론스키는 외투를 벗으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 아, 자네를 보니 정말 반갑군. 그래서 말이야. 나는 스테판 아르가디치가 쾌활하게 말을 꺼냈다. 난 못 갑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선체로 손님에게 앉으라는 말도 없이 싸늘하게 말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는 참에 아내의 오빠에 대해 당연히 취해야 할 냉담한 태도를 당장이라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스테판 아르가디치의 마음속 해안에서 흘러나오는 온화함이라는 바다를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반짝반짝 빛나는 눈을 크게 떴다. 어째서 올 수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그는 주저하며 프랑스어로 말했다. 안 돼. 이미 약속했잖아. 그래서 우리 모두 자네가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단 말이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 사이의 친척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 집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뭐? 아니, 어떻게? 왜? 스테판 아르가디치가 웃음 띤 얼굴로 말했다. 당신의 누이, 즉 내 아내와의 이혼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거든요. 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미처 말을 끝내기도 전에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전혀 뜻밖의 행동을 보였다.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한숨을 쉬며 안락의자에 털썩 앉았다. 아니,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오글론스키가 외쳤다. 그의 얼굴에 괴로움이 떠올랐다. 사실입니다. 미안하지만 난 믿을 수 없어. 도저히 그 말을 믿을 수 없어.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자리에 앉았다. 그는 자기의 말이 기대했던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 반드시 설명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 자신이 어떻게 설명하든 자기와 처남의 관계는 여전히 그대로 남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습니다. 난 이혼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괴로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가 말했다. 한 가지만 말하지,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난 자네를 훌륭하고 공정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 안나에 대해서는 미안해. 난 누이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꿀 수 없어. 아무튼 난 안나도 아름답고 훌륭한 여자라고 생각해. 그러니 용서해. 난 자네 말을 믿을 수 없어. 여기에는 오해가 있어.
그가 말했다. 그래요. 그것이 그저 오해라면 잠깐 나도 이해해. 스테판 아르가디치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물론 한 가지만 말하지.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돼. 그러면 안 돼. 절대로 성급하게 굴지 마. 난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차갑게 말했다.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조언을 구할 수 없는 법이죠. 난 굳게 결심했습니다. 끔찍한 일이야.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무겁게 탄식하며 말했다. 내가 했으면 하는 게 한 가지 있어. 알렉사이 알렉산드로비치, 부탁이야. 제발 그렇게 해줘. 그가 말했다. 내 생각에 소송은 아직 제기되지 않은 것 같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 아내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봐. 아내는 안나를 친동생처럼 사랑하고 자네도 사랑해. 그녀는 훌륭한 여자야. 제발 내 아내와 이야기를 해봐. 내게 그 정도의 우정을 보여줄 수 있겠지? 부탁이야.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스테판 아르가디치도 그의 침묵을 방해하지 않고 동정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내와 만나줄 거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내가 당신 집에 갈 수 없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난 우리의 관계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의 인척 관계는 제쳐두더라도 내가 자네에게 늘 품고 있는 우정의 감정을 자네도 나에 대해 어느 정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도 될까? 진심 어린 존경도. 스테판 아르가디치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자네의 최악의 가정이 사실이라 한들 난 결코 어느 쪽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아. 앞으로도 그럴 거고. 게다가 나로서는 우리의 관계가 바뀌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내 말대로 해줘. 내 아내를 만나주게. 글쎄요. 우리는 이 문제를 다른 식으로 보는 것 같군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냉담하게 말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맙시다. 아니 왜 오지 않겠다는 거야? 오늘 저녁 식사만이라도 안 될까? 아내가 자네를 기다려. 제발 와줘. 무엇보다 아내와 얘기를 나눠봐. 훌륭한 여자라니까. 제발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정 그렇게 원한다면 가죠.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화제를 바꾸기 위해 두 사람 모두의 관심거리, 즉 아직 나이도 많지 않은데 갑자기 그렇게 높은 지위에 오른 스테판 아르가디치의 신임 상관에 대해 물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예전부터 아니치킨 백작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와는 늘 의견이 어긋났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근무지에서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승진한 사람을 보며 느끼는 정오심, 공직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해할 만한 그 정오심을 도저히 억누를 수 없었다. 그래, 그 사람을 만났나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아기에 찬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물론 어제 우리 사무실에 나왔으니까. 그 사람은 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데다 매우 활동적인 것 같던데? 그래요. 하지만 그의 활동은 무엇을 지향하는 걸까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말했다. 일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남이 이미 끝낸 일을 다시 개조하는 걸까요? 우리 정부의 불행은 서류 행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분야의 존경할 만한 대표자죠. 사실 그에게 비난할 거리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난 그의 경량에 대해서는 잘 몰라.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 수 있어. 그는 훌륭한 사나이더군. 스테판 아르가디치가 말했다. 난 지금 그의 방에 있다 오는 길인데 정말 훌륭한 사나이였어. 우리는 함께 점심 식사를 했지. 그리고 그에게서 그 술을 만드는 법을 배웠어. 자네도 알지? 오렌지를 섞은 포도주 말이야. 정말 산뜻하더군.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그 사실을 모르더라고. 그는 그 술을 무척 좋아했어. 아니, 사실 그는 멋진 사람이야.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시계를 흘낏 쳐다보았다. 아, 큰일이군. 벌써 4시잖아. 난 돌고부 시인에게도 들러야 해. 그럼 부탁해. 저녁 식사하러 와. 자네가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나와 내 아내가 얼마나 슬퍼할지 자네는 상상도 못할 거야.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처남을 배웅하는 모습은 그를 맞이할 때와 딴판이었다. 약속했으니 가죠. 그는 우울하게 대답했다. 내가 자네에게 고마워한다는 것을 믿어줘. 자네가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군. 스테판 아르가디치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걸어가며 옷을 입다가 한 손이 하인의 머리에 부딪히자 웃음을 터뜨리며 밖으로 나갔다. 5시야. 프로코트 차림으로 와. 부탁해. 그는 문 쪽을 돌아보며 한 번 더 큰 소리로 외쳤다. 9. 집주인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5시가 지나 벌써 몇몇 손님들이 와 있었다. 그는 마차 승강장에서 만난 세르게이 이바노비치 코스니 셰프와 페스초프와 함께 안으로 들어왔다.
오블론스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사람들은 모스코바의 인텔리켄지아를 대표하는 양대 산맥이었다. 두 사람은 성품으로 보나 지성으로 보나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존중했지만 도저히 어쩔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점에서 서로 의견이 달랐다. 그것은 두 사람이 서로 대립되는 유파에 속해 있어서가 아니라 같은 진영에 속해 있으면서도 괄호 속에 글이 있습니다. 반대파들은 그들을 하나로 혼동하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같은 진영에 속해 있으면서도 한 진영 안에서 저마다 나름의 미묘한 차이를 지녔기 때문이다. 반추상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의 차이처럼 일체시키기 힘든 것도 없는 만큼 그들은 한 번도 의견의 일치를 보인 적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화내지 않고 그저 상대방의 바로잡을 수 없는 오해를 비웃어주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그들이 날씨에 관한 대화를 나누며 문으로 들어섰을 때 스테판 아르가지치가 그들을 따라잡았다. 응접실에는 이미 오블론스키의 장인인 알렉산드로 드미트리예비치 공작 설명이 있습니다. 2부 2장에는 키티의 아버지인 노공작의 이름이 알렉산드로 안드레이치로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그 이름을 알렉산드로 드미트리예비치로 쓴 것은 톨스토이의 실수로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젊은 세르바츠키, 두톱친, 키티, 카레닌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자기가 없어서 응접실의 분위기가 삭막하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화려한 회색 실끝들에서 차림의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어린이 방에서 따로 식사를 해야 하는 아이들과 아직 돌아오지 않은 남편 때문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았다. 그녀로서는 남편 없이 이 모임 전체를 잘 어울리게 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손님으로 온 사제의 딸, 괄호속 설명입니다. 노공작의 표현에 따르면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제의 딸처럼 어쩌다 이런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침묵을 피해 말을 쥐어짜고 있었다. 선량한 두톱치는 분명 자기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느끼는 것 같았다. 그가 스테판 아르가지치를 보며 두툼한 입술에 떠올린 미소는 이런 말을 하는 듯 했다. 어이 친구, 자네가 날 현자들 틈에 앉혀놓았군 그래? 노공작은 말없이 앉은 눈동자를 빛내며 가레닌을 곁눈질하고 있었다.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그가 이미 철갑상의 용도로 초대받은, 이 말은 철갑상의 요리는 값이 매우 비싼 고급 음식으로 정찬에서 주요리로 제공됐다. 이 장면에서 철갑상의 용도라는 표현은 정찬을 가장 빛내줄 주빈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가 이미 철갑상의 용도로 초대받은 이 정치가에게 어떤 문구를 갖다 붙일지 생각해 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키티는 문 쪽을 바라보며 콘스탄틴 레빈이 들어와도 얼굴이 붉어지지 않도록 용기를 끌어모으고 있었다. 카레닌에게 소개받지 못한 젊은 세르바츠키는 그 일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썼다. 카레닌 자신은 페테르부르크에서의 습관대로 프로코트에 하얀 넥타이 차림으로 부인들과 함께하는 만찬에 참석했다.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그의 얼굴을 보며 그가 단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는 것과 이모에 참석함으로써 괴로운 의무를 수행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스테판 아르가디치가 도착하기 전까지 손님들을 얼어붙게 만든 냉기의 주범은 바로 그였다.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응접실에 들어서며 손님들에게 사과하고 어떤 공작에게 붙잡혀 있느라 늦었다고 설명했다. 그 공작은 스테판 아르가디치가 모임에 늦거나 불참할 때마다 언제나 속죄양이 되었다. 그는 순식간에 사람들을 서로 소개시켰고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와 세르게이 코즈니셰프를 한자리에 묶어준 뒤 그들에게 폴란드의 러시아화라는 주제를 던져주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폴란드의 영토는 1772년, 1794년, 3년 그리고 1798년 세 차례의 분할을 통해 러시아의 지배 아래 놓였다. 1830년과 1863년에 일어난 국가적인 봉기는 잔인하게 진압됐고 그 후 러시아령 폴란드는 1914년까지 계속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다. 이런 설명이 있네요. 그들에게 폴란드의 러시아화라는 주제를 던져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페스초프와 함께 곧 그 주제에 매달렸다. 그는 투톱친의 어깨를 가볍게 치며 그에게 무언가 우스갯소리를 속삭이고는 그를 아내와 공장 옆에 앉혔다. 그러고 나서 키티에게 오늘따라 무척 아름답다고 말하고는 셰르바츠키를 카레닌에게 소개했다. 그가 이 사교의 반죽을 눈 깜짝할 사이에 어찌나 잘 섞어 놓았던지 응접실은 곧 근사한 분위기로 바뀌고
사람들의 목소리도 생기 있게 울리기 시작했다. 콘스탄틴 레빈만 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잘된 일이었다. 왜냐하면 스테판 아르가디치가 식당에 가보았더니 난처하게도 포트와인과, 이 포트와인은 포르투갈산 즉 포도주를 말합니다. 포트와인과 쉐라주가 랩의 상점이 아닌 테플의 상점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마부를 최대한 빨리 랩의 상점에 보내도록 지시하고는 다시 응접실로 발길을 옮겼다. 그는 식당에서 콘스탄틴 레빈과 마주쳤다. 내가 늦었나? 자네가 늦지 않을 리 없지.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사람들이 많이 왔나 봐. 누가 왔어? 레빈은 장갑으로 모자의 눈을 틀며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붉혔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야. 키티도 왔어. 자, 들어가지. 가레닌을 소개해 줄게.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자신의 자유주의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가레닌과의 친분을 영광으로 여기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잘 알았기에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가레닌을 소개하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콘스탄틴 레빈은 그런 교제의 기쁨을 만끽할 기분이 아니었다. 큰 길에서 키티를 본 순간을 제외하면 그는 브론스키를 만난 그 잊지 못할 저녁 이후 그녀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오늘 이곳에서 그녀를 보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생각의 자유를 유지하며 자기는 그것을 모른다고 스스로에게 납득시키려 애썼다. 그러나 그녀가 와 있다는 말을 들은 이 순간 그는 불현듯 숨이 멎는 듯한 크나큰 기쁨과 무시무시한 두려움을 느꼈고 그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다. 그녀는 어떨까? 어떨까? 예전의 모습 그대로일까? 아니면 마차에 있을 때의 모습일까? 만일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의 말이 사실이라면? 하지만 사실이 아닐 이유가 뭐야? 그는 생각했다. 아, 그래. 가레닌을 소개해줘. 그는 간신히 말을 내뱉고는 필사적이고 결연한 걸음으로 응접실에 들어가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예전의 그녀도 카레타에 있던 그녀도 아니었다. 그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녀는 놀라고 머뭇대고 부끄러워했으나 그 때문에 더욱 아름다웠다. 그가 응접실에 들어서자 그녀가 그를 보았다. 그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기뻤다. 그리고 그가 안주인에게 다가와 그녀를 향해 다시 눈길을 던진 순간 그녀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 나머지 그녀 자신도 레빈도 그들을 지켜본 돌리도 그녀가 참지 못해 울음을 터뜨리지는 않을까 생각할 만큼 당황했다. 그녀의 얼굴이 붉어지던가 싶더니 창백해지고 다시 또 붉어지다가 얼어붙었다. 그녀는 입술을 희미하게 떨며 그가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만일 입술의 희미한 떨림, 눈동자의 어린 촉촉함과 그로 인한 반짝임이 없었다면 그녀가 말하면서 보인 미소는 평온에 가까워 보였을 것이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녀는 필사적이고도 단호하게 자신의 차가운 손으로 그의 손을 쥐었다. 당신은 날 보지 못했지만 난 당신을 보았습니다. 레비는 행복한 미소를 빛내며 말했다. 당신이 기차역에서 에르구시오브로 가는 것을 보았죠. 언제요? 그녀가 놀라서 물었다. 당신은 카레타를 타고 에르구시오브로 가고 있었습니다. 레비는 자신의 영혼을 가득 채운 행복으로 숨이 막히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내가 어떻게 이 감동적인 존재를 불순한 생각과 결합할 수 있었을까? 그래,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의 말이 사실인가 보다. 그는 생각했다.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그의 손을 잡고 카레닌에게 데려갔다. 소개하지. 그는 두 사람의 이름을 말했다. 다시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레빈의 손을 잡으며 냉담하게 말했다. 서로 아는 사이인가?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깜짝 놀라 물었다. 같은 객차에서 3시간 정도 함께 보냈어. 레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가면 무도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처럼 호기심을 간직한 채 객차를 나섰지. 적어도 난 그랬어. 그랬군. 이쪽으로 가지.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식당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남자들은 식당으로 들어가 자쿠스카가 놓인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6종류의 보드카와 그만큼 다양한 종류의 치즈, 설명이 있습니다. 언제 나이프가 딸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다. 네? 다양한 종류의 치즈와 캐비어, 청어, 각종 통조림, 얇게 선 프랑스 빵이 담긴 접시들이 놓여 있었다. 남자들은 향기로운 보드카와 자쿠스카 주위에 섰고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 세르게이 이바노비치 고즈니 셰프와 카레닌과 체스초프 사이에 오가던 폴란드의 러시아화에 관한 대화도 차츰 잦아들었다.
여느 사람과 달리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대단히 추상적이고 진지한 논쟁의 종결을 위해 아테네의 소금을 뿌려 이 말은 품위 있는 유물을 뜻하는 관용어라 합니다. 아테네의 소금을 뿌려 상대방의 기분을 바꿀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지금도 이 방법을 사용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러시아 정부가 도입해야 할 최고 방침의 결과로서만 폴란드의 러시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논증했다. 페스초프는 인구 밀도가 높은 민족만이 다른 민족을 동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코즈니셰프는 양쪽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지만 그의 인정은 제한적이었다. 그들이 응접실에서 나올 때 코즈니셰프는 대화를 마무리하기 위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따라서 이 민족을 러시아화하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가능하면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나 이 친구는 제 역할을 가장 못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같은 기혼의 신사분들, 특히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대단히 애국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애들이 몇이나 되죠? 그는 주인을 돌아보며 다정하게 웃고 그에게 작은 술잔을 내밀었다. 다들 웃음을 터뜨렸다. 그 가운데 스테판 아르가디치가 특히 유쾌하게 웃으댔다. 그래,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그는 치즈를 우물우물 씹으며 코즈니셰프가 내민 술잔에 어떤 특별한 종류의 보드카를 따랐다. 그런 농담이 오가는 가운데 그 대화는 사실 중단되었다. 이 치즈 꽤 좋죠? 더 드시겠습니까? 주인이 말했다. 자네는 운동을 다시 시작한 건가? 그는 왼손으로 레빈의 근육을 만져보며 그에게 말을 걸었다. 레빈은 씩 웃으며 팔에 힘을 주었다. 그러자 스테판 아르가디치의 손가락 아래로 만져지는 프로코트의 얇은 나사천에서 단단한 알통이 둥근 치즈처럼 불끈 솟아올랐다. 이것이 이두박근이라는 거군. 삼손 같은데? 곰 사냥을 하려면 체력이 좋아야겠군요. 사냥에 대해서는 막연한 지식밖에 없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빵의 거미줄처럼 얇고 말랑말랑한 부분에 치즈를 발라 그것을 찢으며 말했다. 레비는 미소를 지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곰을 죽일 수 있는걸요. 그는 자쿠스카 테이블로 다가온 안주인과 부인들에게 가볍게 인사를 하고 옆으로 비켰다. 곰을 잡았다면서요? 키티는 팔이 허옇게 내비치는 레이스 자락을 흔들며 미끄러워 잘 잡히지 않는 버릇을 공연히 포크로 찍으려 애썼다. 당신의 마을에 정말 곰이 있나요? 그녀는 아름다운 얼굴을 그에게 반쯤 돌리고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그녀의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듯 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그녀의 입술과 눈동자와 손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그리고 그녀의 말에서 울리는 소리 하나하나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의미를 지닌 것처럼 느껴졌다. 거기에는 용서를 구하는 마음, 그에 대한 신뢰, 애무, 부드러우면서도 수줍은 애무, 약속, 희망, 그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 그는 그 사랑을 믿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사랑으로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아니요, 우리는 트베리현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돌아오는 길에 객차 안에서 당신의 보프레르, 이것이 이제 처남, 매형, 매제 등 혼인을 통해 맺는 남자 친척을 뜻하는 이 프랑스어를 러시아 음가로 발음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톨스토이는 레빈이 프랑스 단어를 사용할 때 간혹 이렇게 러시아 음가로 표시를 했다고 하네요. 당신의 보프레르, 아니 당신의 보프레르의 매제를 만났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스꽝스러운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다 들가죽 방코트 차림으로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탄 객차 안에 뛰어들어간 이야기를 쾌활하고 익살스럽게 들려주었다. 속담과 달리 차장은 내 옷차림을 보고 날 내쫓으려고 했지요. 그때 난 고상하고 과장된 말투로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그리고 당신도, 그는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카레닌을 돌아보며 말했다. 당신도 처음에는 들가죽 방코트를 보고 날 내쫓으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내 편을 들어주었죠. 그 점에 대해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체로 승객의 좌석 선택권이라는 것이 모호해서 말이죠.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손수건으로 손가락 끝을 닦으며 말했다. 당신이 날 어떻게 대할지 몰라 주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레비는 선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난 내 방코트에 대한 인상을 씻기 위해 서둘러 지적인 대화를 꺼냈죠.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안주인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한쪽 귀로는 동생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동생을 곁눈질했다. 오늘 저 녀석이 어떻게 된 거지? 저렇게 의기양양해 있다니. 그는 생각에 잠겼다. 그는 레빈이 날개라도 돋은 듯한 기분에 빠져있는 것을 몰랐다.
레비는 그녀가 그의 말을 듣고 있으며 그의 말을 듣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았다. 오직 이 한 가지 사실만이 그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다. 그에게는 온 세상을 통틀어 스스로에게 엄청난 의미와 중요성을 띠게 된 그 자신과 그녀만 존재하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현기증이 날 정도로 높은 곳에 있고 저 아래 아득히 먼 어딘가에 이 모든 선량한 사람들, 카레닌 같은 훌륭한 사람들, 오블론스키 같은 사람들, 그리고 온 세계가 존재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두 사람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마치 그들을 앉힐 자리가 없어서 그런다는 듯 레빈과 키티를 나란히 앉혔다. 여기라도 앉지 그래? 그는 레빈에게 말했다. 식사는 식기와 마찬가지로 훌륭했다.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식기류 애호가였다. 마리루이즈 수프는 굉장히 훌륭했다. 입 안에서 사르르 녹는 작은 피로그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하얀 넥타이를 맨 하인 두 명과 마트베이는 눈에 띄지 않게 조용하고 민첩한 동작으로 음식과 술을 날랐다. 만찬은 물질적인 면에서도 성공적이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비물질적인 면에서도 성공적이었다. 때로는 보편적으로, 때로는 특수하게 진행된 대화는 잠시도 그칠 새가 없었고 만찬이 끝날 무렵까지 대단히 활기를 띠었다. 그래서 남자들은 테이블에서 일어나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나눌 정도였다. 심지어 알렉사이 알렉산드로비치까지 활기를 띠었다.